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소설쓰는 김중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묵직한 영화를 보셨는데 잠시 죽음과 삶을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고요. 감독님과 좀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뜻하지 않게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서 발음이 평소보다 약간 부정확한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발음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야카와 치에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プラ75を監督しました早川千恵と申します。皆さん遅い時間まで残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안녕하십니까. 플랜 75의 감독을 한 하야카와 치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이렇게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GV 진행은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감독님께서 지금 연이은 인터뷰와 행사 때문에 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감독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감독님이 했던 인터뷰 중에 이 영화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제가 해드리고 뒤이은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감독님의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느끼고 그런 게 영화를 만드는 동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신들도 이 시스템에 가담하고 있는 방관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이런 건 창작자가 사실은 자기입을 하기 좀 민망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노인들이 플랜 75를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는 걸 꺼리고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압박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등장시킨 것은 노인과 이주 노동자 간 유대감을 다루면서 일본에서는 일하는 간병인 중에 외국인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많은데 필리핀 사람들은 공동체 유대감이 강하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공동체 유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회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인 건 정부가 뭘 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고 싶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출발로서 이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사가미하라 장애시설 흉기 난동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장애시설에 침입한 젊은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한 남자가 저지른 특수한 사건이 아니고 편협함과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 때문에 끔찍함을 느꼈고 그 사건이 이 영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모시고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이제부터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라거나 추가하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もう十分言っていただいたのでもう帰ろうかなと思って
아,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좀 집에 가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일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좀 놀라웠던 지점이 예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을 했단 말이죠. 그때 본 관객들의 평 중에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삶을 쫓아가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기가 쉬운데 이 영화는 4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감독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쫓아가기보다 플랜 75라는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4명의 등장인물을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감독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성적인 분인가요? 감성적인 분인가요? 自分では感性的な方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음에도 아주 절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연출을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そうですねこの物語って一歩間違えるとすごく感傷的でメロドラマになってしまう題材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してしまうとその物語の主題がぶれてしまうので本当になるべくその感傷的にならないように冷血な眼差しでこの起こっていることを見せようというのは意識していました。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감성적으로 흐를 수 있고 멜로드라마로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토리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부분은 절제했고요. 냉철한 눈으로 최대한 이걸 보여드리자는 마음을 의식했습니다. 네, 저는 영화 전문가라기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단편과 같이 놓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는 실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제작 기획한 10년이라는 프로젝트 옴니버스 속에 단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발전되어서 지금 영화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75라는 걸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알리바이 같은 걸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훨씬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에는 장편과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상담하는 곳에 날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장편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데 단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편에 있었던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빠진 이유 그리고 그 계란을 던졌던 멍한 눈빛의 청년이 장편에서는 빠진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まず一つ目の、質問の方ですね。もともと長編のプラン75を作ろうと思っていた時にテニアルジャパンのお話をいただいたのでまずは短編版で作っ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当初5人ぐらい登場人物がいた中の1人を選んで短編版を作ったんです。それが市役所で働くプラン75をセールスしている、男性が主人公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彼の妻の、お母さんが認知症でプラン75に申し込む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悩むという話が中心になっていました。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원래 플랜 75라는 영화는 장편으로 기획이 되었는데
그 장편을 생각하고 있을 때 10 Years Japan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고 먼저 단편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획에서 5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의 에피소드를 빼내서 단편으로 만들었고요. 이 플랜 75 단편 버전의 주인공은 시청에서 일을 하는 플랜 75를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남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이 남자의 그 와이프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치매를 앓고 있고 플랜 75라는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것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で長編を作るにあたって短編で描いたその一人の登場人物のストーリーはまた繰り返して語る必要はないなと思ったのでカットしたっていうのが大きな理由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認知症の方をその短編の中で描いた時にその見た方の、友人からの、感想でちょっと忘れられない言葉がありまして認知症の描き方がやっぱちょっと悲しすぎるというか、認知症になったら本当にそれが人生の終わりのような死にたいと思うほど辛いことだっていうような描き方をされている、だけれどもなんか本当にそうなんだろうかっていうような疑問を投げかけられて、その後私もいろいろリサーチする中で必ずしも認知症であることが不幸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方が変わってきたんですね。認知症になったからとして言ってその人が全く違う人間になるわけではないしその人の感情は生きているしなので特に認知症ということに関してことさらネガティブに映画の中で描くことはもうやめ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なんか個人的に思うようになって長編の版のプラン75では一切その部分は描かないことにした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 네, 일단 장편에서 굳이 단편에서 이미 소개한 그런 인물을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배제를 했고요. 그 단편에서 치매를 묘사할 때 제 친구의 감상인데요.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치매를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슬펐다는 것입니다. 마치 치매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마치 죽어야 하는 것처럼 너무 괴롭게 그런 묘사가 되어 있었고 정말 치매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해봤을 때 반드시 치매가 되어서 불행해지는 결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저의 사고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감정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것을 굳이 영화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쓰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거는 조금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장편에서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의 선택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더욱더 플랜 75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플랜 75라는 이름을 지은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데 플랜 75라는 이름을 직접 지으신 건가요? プラン75ってすごく保険のサービスのネーミングのような聞こえがするなと思って人々がすごくアクセスしやすくて覚えやすくて便利そうに見えるものに聞こえるようにシステムの名前としてプラン75って書いたんですね。なんかさもいいプランのようなとてもカジュアルで手が届きそうで使いやすそうなイメージを与える印象を与えるネーミングにしました。そうですね、直接、そうですね。でそれをもうシンプルに映画のタイトルに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 플랜 75라는 제도명은 직접 지은 그런 제도명이고요.
정말 플랜 75라는 이름 자체가 마치 그 보험 서비스 같은 네이밍으로 들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접근성이 쉽고 편리해 보이고 조금 친근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 시스템, 너무나 좋은 것 같은 캐주얼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시스템의 이름으로써 이 플랜 75라는 제도를 만들어냈고 차용을 하고 그대로 제목으로, 영화의 제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플랜이라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플랜이라고 하는데 75라는 건 제거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과 75가 붙었다는 게 정말 이걸 만든 사람들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네이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인한 이름. そうですね、計画という意味もあるし、作戦という意味でも使われると思うんです。作戦って何の作戦かというと、この場合ではもう高齢者を排除していく、この世界から抹殺していくという作戦。 네, 플랜이라는 말은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작전이라는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령자를 배제하려는, 세상에서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저는 SF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SF 영화, SF 소설은 세계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셨습니다. 일단 10만 엔을 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담 서비스 그리고 장례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제일 이상한 게 15분간의 상담 서비스인 것 같아요. 15분만 얘기를 들어주는 그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 중간에 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죽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게 콜센터 직원들의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왜 이런 설정을 하셨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분명히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삶에 미련이 생겨서 죽지 않으려고 할 사람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넣었던 이유는 뭘까요? やはりそもそもこのプラン75の真の目的というのが高齢者の数を減らすこと、それで、支出を減らすこと、社会保障のっていうことなので、でもそれを遂行するためにはできるだけ申し込みをするハードルを下げる、簡単に誰でも簡単に申し込めるような工夫というか作戦ですよねが必要で、それが巧妙であればあるほど非常に不気味なものがように見えるかなと思って。 이 플랜 75라는 제도의 진짜 목적은 노인의 인구수를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그 접근성이 쉬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이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사람들이, 관객들이 조금 불쾌하게 느끼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잘 짜시는데 혹시 정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제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来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でも短編を作った時に厚生労働省の人たちに呼ばれて、そこのオフィスで短編を上映してみんなで話すディスカッションするっていう会には招かれました。 그런 제안은 없었고요. 단편을 만들었을 때 일본의 그 정부 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 거기서 조금 불려서 거기 사무실에서 상영회 같은 그런 토론회에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하고 왔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そうですね、これは絶対にこんなことは起きませんよっておっしゃる方がいるかと思えば、いやいやこれありえますよというふうにすごく危機感を持っている職員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조금 표현한 그런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몇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범상치 않은 사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는 주인공의 한숨 소리를 악기가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인공의 복잡한 머릿속을 음악이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 앞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볼링장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사운드가 확 커지면서 젊음이란 이런 사운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단출하고 미니멀한 사운드를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비트가 강한 음악들을 좋아하는구나. 그 사운드의 대비가 어쩌면 젊음과 늙음의 대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볼링장에 저는 장면을 찍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そうですね、ボーリングシーン、私も一番好きな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死ぬと決めた主人公の道が陽子という若い女の子と出会って、自分が若い頃に行っていた同じボーリング場に行くんですが、もうすっかり変わってしまって、流行りの音楽も全く変わってしまって、でもすごく楽しい時間を若い人と過ごす、そのなんかアンバランスさとミスマッチ感が今まさに死にゆく、女性と若い人たちも生きるパワーにあふれている若い人たちの中の消え入ろうとしている道という女性っていうそのなんか対称性というかアンバランスさがすごい切なく感じたというか。 그 볼링 씬은 저도 참 제일 좋아하는 씬이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이라는 결정을 이미 한 이 미치라는 여성과 요코라는 젊은 여성이 만나는 씬이기도 하죠. 그 볼링장은 실제로 미치가 젊은 시절에 갔던 볼링장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틀어지는 음악도 완전히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굉장히 불균형한,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었고 미스매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여성과 젊은이들의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대조성, 그런 불균형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그 장면 보다가 울었는데요. 울었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비트에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지 않나. 일렉트로닉 하시는 분들은 가장 슬픈 음악은 아주 격렬한 비트 속에 애잔한 멜로디가 흐를 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장면 자체가 그런 느낌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이제 플랜을 세우고 있는 정부 혹은 보이지 않는 정치인의 목소리들과 일반 대중들이 싸우는 이야기, 전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묘하게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비를 거는 그런 전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주인공들은 반항을 하지 않아요. 정부 혹은 이런 음험한 정치인들의 그 수법에 반항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저는 최소한의 반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치는 죽음보다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삼촌의 시신을 유기하고 아리아는 그걸 돕고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최소한의 일밖에 없을까? 혹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이런 플랜을 부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そうなんです。なんかスーパーヒーローが登場してこの世の中をひっくり返したり敵を倒してくれたらい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簡単にはことは運ばないので、本当にどうすればいいか、本当に私も途方に暮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んな中で、唯一の希望、あとは可能性の芽生えとして、この映画の中に込めたのが、一つは未知が最終的には自分の意思で生きることを決めたっていうこと、あとは若い2人がですね、ヒロムと陽子っていうプラン75人の側で働いてた2人がそのシステムのおかしさに気がついて、その気づいたこと自体がおそらく彼らが変わっていく、その小さなさざ波が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て大きな変化にいずれつながってほしいという、願いというか希望を込めて、そこまでしかこの映画では描け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네, 분명히 슈퍼히어로가 등장해서 뭐 세상을 바꿔주고 적을 무너뜨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세상을 변화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궁지에 몰렸는데요. 유일한 희망이나 그 가능성이 영화에서는 조금 꼽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미치가 자기의 의사로 삶을 결정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젊은 공무원 히로무와 요코가 그 시스템의 조금 이상함을 깨닫게 됐다는 게 크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게 뭐 작은 물결일 수 있지만 점점 그게 확산되어 나가고 뭐 큰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화에서 보통 영화에서 잘 연출하지 않는 방식이 카메라가, 그렇죠? 배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미치가 카메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바로 그 노인이야.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노인이 바로 나야 라고 응시를 하는 것 같았고, 또 후반부에 보면은 요코가 갑자기 그 뒤에서 매뉴얼을 얘기하고 있는 관리자 얘기를 듣고 카메라를 응시하는데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쩌면 감독님이 굉장히 직설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 연출할 때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そうですね、まず未知が冒頭でふっとカメラを見るシーンについては、彼女にこれから起こりうる、来たるべき危機の気配を感じた。それでふっと見るっていう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あそこで観客と未知が目を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今完全なる映画フィクションとしてあなたたちはこの映画を見ているけれども、そうじゃなくてこれはあなたたちの生きている世界の物語なんだよっていう、投げかけに少し感じてもらえたらなって思ったのが一番最初の方はそういう意図がありました。 네, 먼저 미치가 초반부에서 문득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조금 위기의 사태의 기색을 조금 느끼고 카메라를 바라봤다고 할 수 있고요. 카메라를 바라봄으로써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관객분들은 물론 이걸 픽션으로 받아들이고 이 영화를 보러 오셨겠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얘기야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던지는 그런 기능으로서 이걸 장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で最後の方の陽子が見るシーンについては、陽子っていうプラン75の側で働いていた彼女は最初は全く罪悪感というものはない、罪の意識はなくプラン75で働いているんですが、未知と交流す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自分がやってることに疑問を持つんですね。プラン75というものがどれほど非人間的なシステムかということに気づく。でその時に自分の後ろでそのトレーニングしている女性がいかにうまく高齢者を死なせる誘導するかっていう話をして、本当におぞましいというか、ゾッとするっていう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カメラを見た彼女っていうのはそのゾッとする恐ろしいシステムに自分も
無意識に参加していた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でかつそのさっきと同じようにこれを見ているあなたたちもこの社会に生きている私たち一人一人がそれに加担して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その問いかけをしたかったっていう。 그 마지막 부분에 요코가 또 카메라를 보는 씬이 있습니다. 요코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플랜 75 쪽에 속한 인물이었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일을 해왔는데요. 미치라는 인물과 교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플랜 75라는 제도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플랜 75가 얼마나 그런 비인간적인 제도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강사가 또 얼마나 잔인하게 너무도 당연스럽게 그 죽음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얼마나 섬찟한가를 조금 나타내는 씬이기도 했고요. 또 카메라음을 응시함으로써 자기도 그 무의식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묘코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서 그런 일에 조금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게 컸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떠올랐던 건 일단 많은 분들이 나라 옵시코를 떠올리기도 했을 테고, 저는 루스 베네딕트가 썼던 국화와 칼에서 그런 일본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본인들은 자신의 알맞은 위치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기 위치에서 계급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영화에도 약간 반영이 된 것일까요? 이 영화는 일본인들의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을까요?日本人の特性、この映画で描きたかった、一つとしては、決まったことに従順に従ってしまう自分の意思だとかを抑えて従ってしまう傾向にあるっていう点はこの映画で描きたかった日本人特有の性質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死の受け止め方に関しては自己犠牲の精神っていうのがすごく強く日本人にあるような気がしていて、家族のためだったり家族に迷惑をかけないためだったり国のために貢献するために死ぬとか、そういった特性の方を特に表現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が。 일단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일본인만의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일본인들은 정해진 것을 자기의 의지를 조금 꺾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일본 특유의 특성으로서 그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죽음에 관해서는 그 죽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자기 희생 정신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국가의 예산 문제도 있고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조금 더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본 내에서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젊은 세대들도 이 영화를 보고 비슷한 생각을 하였는지, 그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そうですね、若いといっても例えば30代40代50代ぐらいの人は特にその老後に対しての不安がものすごく大きいのでこの映画を見てすごく恐ろしい、あまりにリアルで、自分たちの不安をすごく意識したっていう
感想が多かったよ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もっと若い世代は、まだうまくその自分が老いること、高齢者になることをその3、40代の人よりは具体的にイメージがまだできていないので、その自分事として考えるよりは自分の周りにいるおじいさんやおばあさんがどのような気持ちで生きているかっていうのことに対して、共感をする、初めてこの彼らの気持ちを感情を想像するっていう反応が大きかった気がします。 네, 젊은 분들이라고 했을 때 30대, 40대, 50대 분들은 특히 그런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느꼈고 정말 너무 현실적이고 무섭다, 뭐 위기의식을 가졌다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보다 조금 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노화랄까요? 조금 더 늙어간다는 것에서는 뭐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자기 일로서 그 주변들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노인분들의 기분을 조금 상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더 공감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감상이 조금 들렸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영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제하느라고 힘이 드는데요.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요소, 햇빛인 것 같아요. 햇볕인 것 같은데 그 배우분께서도 그 햇볕이 나오는 장면 때문에 영화를 찍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마지막 햇볕 그 석양 노을 지는 장면은 대체 그걸 어떻게 찍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찍었을 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最後のシーンですかね。そうですね、どうやって撮ったかはもう実際にどうしてシーン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どうやって撮ったか。 어떻게 촬영을 했고 왜 그 장면을 찍게 되었으며 왜 거기서 노래를 부르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そうですね、脚本書いている時にシーンを入れたかったのはやはりもう強い意志を持って未知が生きると決めた、もう生きることを全肯定するラストにしたかったんです。で曲の歌詞というのが、夕日は沈むけれども明日またリンゴの木の下で会いましょうっていう歌詞なんです。なので彼女は明日も生きるっていうその意志を表しているのでラストシーンに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撮影した日はですね、その日しかシーンを撮影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朝から曇ってたんです。で夕日が出ないんじゃないかとすごく心配しながらバスで向かっていったんですけれども、だんだん撮影現場に近づくにつれてだんだん雲が出てきて、お日様太陽が出てきたんですね。本当に奇跡のような瞬間で、でも大将さんが後ろに立って、あれはもう目の前が崖というか道がないので全てのスタッフが後ろから見守るような形でシーンをずっと長回しで撮ったんですけれども、もうそれでもうみんなもう見ながら泣きそうな気持ちになりながら、私はもう泣いてましたけれども、というすごく奇跡的に撮れたラストシーンではありました。 일단 이 장면을 각본에 넣었을 때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미치가 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고요. 그 노래의 가사는 지금 해는 지지만 내일 다시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라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산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촬영을 하게 된 그 장소는 딱 그날밖에 찍을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굉장히 흐려가지고 날이
제대로 해가 찍힐까 걱정을 했는데요. 버스를 타고 점점 그 촬영 장소에 올라갈수록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는 그런 기적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 앞에 바로 벼랑 끝이라서 스태프들이 다 뒤에서 그런 미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식으로 롱테이크로 찍었는데요. 다들 조금 눈물을 글썽이고 저는 좀 울기도 한 그런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 그 장면 보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는데,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보면 마지막에 김혜자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흔들리는 카메라와 노을이 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감정 같은 걸 느끼면서 굉장히 슬펐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촬영 현장에서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촬영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 이게 영화의 주제를 다 알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처참한 이야기임에도 영화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공무원들의 표정도 그렇고 관공서의 특유의 뭐랄까 우미건조함 같은 게 있는데, 현장에서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現場での雰囲気は特に倍賞千恵子さんがとってもチャーミングで明るい方なので、撮っているシーンはとっても悲しいのに、撮影現場で冗談というかダジャレを言ったりとかしてたので、すごく明るく和やかな雰囲気でした。 일단 현장에서는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명랑한 분이셨기 때문에 슬픈 장면을 찍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장난을 치시거나 농담을 하시거나 해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이야기를 쓴다면 아마도 히로무의 삼촌 캐릭터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헌혈증을 타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헌혈증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 재밌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뭔가 더 활발하지 않고 이렇게 엉들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캐릭터를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었던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단편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이 영화에서 약간의 희망이나 약간의 웃음이나 유머 같은 거를 넣고 싶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すごい鋭い点だと思うんですけど、実は最初は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で作ってたんですね。セリフももっと多くて、性格ももうちょっと砕けて面白い感じの人として書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役者さんが決まって初めてこうリハーサルをした時にちょっとそういう役に合わない感じがしたんですね、その役者さん自体が。なのでそのキャラクターをその方に、寄せるようにちょっと書き換えてい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当初とは違うキャラクターになっているので。 굉장히 예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히로무의 삼촌이라는 캐릭터가 대사도 더 많은 그런 성격의 캐릭터였고 조금 더 재밌고 약간 가벼운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는데요. 막상 그 역할이 정해지고 배역이 정해지고 처음으로 리허설에 들어갔는데 이 역할이 조금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조금 더 배우분에게 조금 맞춰나가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사실 여러분들의 질문이 더 궁금하긴 해요. 진짜 할 말이 많고, 여기서 진짜 플랜 75의 찬반 토론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또 감독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저기 네, 사이드에 앉아 계신 저분. 네, 저는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어떤 트러블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장면은 가장 극초반에 이제 그 게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살해를 한 사람의 입으로만 나오고 그 뒤에는 따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보고서도 왜 나이를 먹었는데도 뭐 안 죽지 이런 시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노인들을 향해서 뭔가 그런 혐오 표현을 일부러 넣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이 세계관에서는 그게 약간 자연스러운 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는 그 처음으로 그 게시판에 플랜 75 홍보를 붙이던 그 히로부에게 그 주체는 보이지 않는데 그 물풍선으로 이렇게 뭐 테러처럼 한번 그 3번 정도 던져지는 장면이 있는데 정작 누가 던졌는지는 보여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게 뭐 노인인지 아니면 뭐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인지 혹시 어떤 주체를 생각하고 그 장면을 하셨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最初の質問に関しては問題というかこの物語の中の、敵と言ったらあれかな高齢者を攻撃するのが若者にしてしまうとすごく単純な構図になってしまってそうではなくて社会のその目に見えない不寛容とかそれ自体が一番の問題だと考えたのであえてその高齢者を攻撃する若者を具体的には描こう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런 이야기에 만약에 고령자에 대한 공격, 젊은이들의 공격을 단순하게 배치를 하면 그 보이지 않는 불관용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부각이 안 될 것 같았고 그 관용적이지 않은 세상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했고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で2つ目の質問に関して赤いトマトの風船を投げる人が映っていないというのは時点でヒロムっていうのが自分がプラン75というものに関わって、働いていることに対してだんだん罪悪感が芽生えてきているですね。でもしかしたらあれは実際に投げられたのではなくて彼の夢の中かもしれない彼の妄想かもしれない自分がとてもやましいことをしているというメタファーのようなシーンになってほしくってあえてその投げた人というのは見せ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とはそこから卵じゃないトマトジュースが入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血のようになんだろう血しぶきのように見えるんですね。あれは冒頭の、高齢者施設で殺人を行った犯人にも返り血がつ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プラン75というのが冒頭の事件と根底のところでは非常につながっているとっても残酷で暴力的なことだっていうそれとつながっているヒロム自身も同じようなことに知らず知らず従事してしまっている働いてしまっ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を表したくてシーンを作ったんですが 토마토 풍선으로 공격하는 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점에서 이미 히로무라는 인물이 플랜 75라는 이런 제 정책에 가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죄책감이 싹 드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히로무의 망상이나 꿈속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 메타포처럼 보여지기를 바랬고요. 그 물풍선 안에 토마토 주스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마치 핏방울이 번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그 살인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랜 75라는 제도가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그 잔인한 살인사건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얼마나 폭력적인 사건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히로무 같은 인물도 자기도 모르는 채로 그런 일에 가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단편 영화 그 플랜 75에는 그 멍한 표정의 청년이 날개를 던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약간 꿈처럼 혹은 환상처럼 묘사를 하셔가지고 그 장면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아마도 비슷하게 연출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앞에 여기. 예,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이 야마다 유지의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 되게 많이 출연하셨고 60년대부터 활동하신 실제로 고려원인 배우님이신데 그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 자체가 가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캐스팅 하신 부분이 있는지가 하나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영화사, 일본 영화사 안에서 어떤 이 플랜 75를 또 위치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리고 한편으로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에 관한 일정 부분은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男はつらいよって本当に本でものすごく人気のある映画のシリーズ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主人公の妹役をずっと倍賞さんが演じていて、倍賞さんといえばさくらっていう優しい妹の役っていうのが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山田洋次監督がその寅さんを撮る前に撮ったもっと昔の作品で家族とかふるさととかっていう作品を見た時にその中の倍賞さんが本当に働く女性、牧場で働いていたり船の運転をしている女性だったり、その働いている姿が本当に板についてリアルに見えるのが私はそちらの方が印象に強く残っていて、この未知というのも78歳で仕事をし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働く姿が美しく見える倍賞さんということでキャスティングし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後からですね、この映画を見た新聞記者の方に「男はつらいよ」の寅さんの世界と真逆の世界ですねって言われたんです。プラン75って。男はつらいよは本当に人情、もう人とのつながり、温かいお話、家族の話、それと全く逆の世界にさくらが入ってしまって、とっても見ているのが辛かったっていう感想をもらいました。 네, 일단 말씀해주신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시리즈인데요. 이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이 주인공 토라상의 여동생 역할로 사쿠라라는 역할로 계속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 이퀄 사쿠라라는 약간 조금 공식처럼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냥한 여동생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가 만들어지기 전에 야마다 요지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했던 그 가족이나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이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이 일하는 여성으로 많이 그려졌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목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배에서 뭐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진 게 강렬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미치라는 여성도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배우분이기 때문에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어떤 신문 기자분께서 이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의 이 플랜 75라는 영화가 놓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이 남자는 괴로워가 뭐 인정이나 유대감, 따스함을 다룬 영화라면 그와는 정반대에 있는 영화라서 그런 사쿠라의 모습을 보고 괴로웠다는 감상을 말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네 번째 분이 더 번쩍 손을 드셔가지고.
눈에 띄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교회를 찾아보기 잘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교회가 등장하고 또 십자가도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풍경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마지막에 이제 미치가 황혼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품에 교회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 질문은 작품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시놉시스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분의 이름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작품 속에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아마 꿈속에서 이제 그걸 목격한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그런 장면을 연출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教会のシーン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フィリピンの方っていうのが9割ぐらいがクリスチャンで、日本に住んでいる方でも教会に集まってそのコミュニティができているっていう、実際にそういうところがあって、で実際にその見学にも行ったりし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彼らにとっては外国である日本でもすごく熱いコミュニティができていて、困っている人がいたら助けるのが当たり前っていうコミュニティができているので、そういうフィリピンの方たちととっても孤立している人との関係性が薄くなっている日本人と対照的に描きたくって、マリアという女性を登場させて、かつその教会の中の温かいコミュニティみたいなのを描く必要があった。 먼저 교회 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필리핀 분들의 90% 정도가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이라는 조금 낯선 나라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제가 견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열적인 공동체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필리핀과 점점 고립되어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져가는 그 일본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마리아의 그런 등장하는 마리아의 등장이 그런 대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교회 공동체라는 장치도 필요했습니다. 2つ目の質問でマリアというのは5歳の、娘をフィリピンに置いて日本で仕事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介護士の仕事からプラン75の、で死体をクリーンアップする仕事を始めてからもうそれは娘のために一生懸命仕事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とっても悲しい思いをして毎日一人で死んでいく老人たちを目の前にして、彼女自身もものすごいストレスを抱えているっていう彼女の心象風景というか、不安だったり悲しみだったり、自分が愛するものがなく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ような大きなストレスを抱えているという、なんですかね、を象徴するようなシーンとしてシーンを作ったんですけど。 두 번째로 그 마리아가 소녀를 보는 씬에 대해서입니다. 마리아 본인이 5살 그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에서 그 플랜 75의 유품 정리사로 일을 하는 이유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혼자 죽어가는 그 노인들을 마주해야만 하고 그게 굉장히 슬픈 감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인물도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 심정적인 불안이나 슬픔
그리고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준 높은 질문,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현재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몇 살 때 언제 과거에 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고 우리는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내 미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건데 그럴 때는 현지에서 만나서 볼링장 같은 곳에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감정을 섞다 보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게 전화를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로 또 신의 21의 리뷰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 리뷰도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에 또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의 21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한국의 관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 인사 혹은 요즘 관심사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まずはすごく韓国といえばいい映画がたくさんあってその観客の目も超えている国だっていうイメージがあるので実はすごく緊張してドキドキしながら来ました。韓国という国でこの自分の映画が公開されるとものすごく嬉しくて光栄な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同時にすごくドキドキしてこの場にいます。 네,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왔고 관객분들도 굉장히 눈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기도 했고 플랜 75가 이곳에서 개봉한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근두근거렸습니다. で次また2本目の映画を今年撮る予定なんですけれども次はまたガラッと変わった子供が主人公の家族の話になるのでもしまだ皆さんまた韓国で上映することができたらぜひ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지금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라는 완전히 또 다른 시점으로 어린이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또 개봉하게 되면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신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돌아가시고 길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